예, 비공식적으로 이틀 전부터 시작됐던 중국의 양회가 오늘부터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화개미들이 이번 양회를 계기로 중국발 랠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건지 이 문제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중국 양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러시아 상황부터 좀 짚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뉴욕에서 이렇게 보면 네. 그동안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시에 영향을 받다가 지금은 전쟁에 따른 후유증 쪽으로 월가의 그 시장 참여들이 관심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후유증이 차이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플레 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의 그 하원에 이어서 오늘 그 상원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상 시장에 받아들이는 감에 있어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다소 좀 전향적이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떨어지겠죠. 나스닥 지수.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신인기 특파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다음 주에는 아마 인플레 관련된 어조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2월 달에 물가의 그 지표 이런 쪽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많이 네. 떨어진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 전쟁의 후유증 차원에서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그 이 방송이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 가장 먼저 제시했던 네. 모라토리엄 문제가 이제 국내 언론 중심에서 많이 나오죠. 네.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서방의 그 경제 제재 조치가 초반에 그 바이든이 경제 정책 손방망이다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뒤엎기도 하듯 이번에 경제 조치는 아주 유사이례로 면밀하고 예. 그 다음에 전 세계 국가들이 협조해서 단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핵폭탄급이다 하는 이런 쪽을 이가은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좀 시청자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 배제하고 네. 특히 미국이 단독적으로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금지했던 것이 효과가 크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플레이어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세계 3대 평가사들 무디스가 한 번에 6단계를 강등시켰죠. 요건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 한 번에 6단계를 강등시켰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할 때 네. 그때 한 번에 6단계 강등시키는 이후로 처음 있었습니다. 네. 그런 조치에서 지금 정크펀드 수준이고요. 또 한 가지 벤치마크 지수에서 MSCI지에서 결국은 이제 7일부터인가요? 결국 신흥국 지수에서 탈락시키겠다. 네. 이제는 뉴프런티어 국가로 떨어지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목해서 볼 것은 오늘 그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아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예. 가격일 겁니다. 많이 떨어졌죠. 네. 왜 그러냐면 러시아에 제재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거기에 탈출구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가격이 높았습니다는 그 부분도 이제 줄이겠다. 네. 바이낸스 부분에 대해서 주겠다면 촘촘히 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국제금융 시장의 접근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달에 러시아의 국채의 이자 지급이 이게 비공식적으로는 한 4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푸틴이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낸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1998년에 이어서 제2의 모라토리엄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푸틴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그 전쟁을 일으켰지만 마지막 분에 책임을 주는 측면에서 그런 분에 대한 최후 안전변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예. 전쟁은 부진하지, 경제는 몰려오지, 국민들은 과거처럼 푸틴에 대한 충성도는 적지. 그쵸.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그 군부를 이렇게 주도가 돼서 푸틴의 축질설, 쿠데타설도 나오는 것. 이건 비공식입니다. 예. 이것도 심심치게 하는 것도 향후에 그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모라토리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그 의미 좀 짚어주세요. 네, 각종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자막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와 관련해서 모라토리움 얘기는 1998년에 이어서 해서로 24년 만에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모라토리움은 저기 이제 자막에서 보이는 것처럼 디폴트 선언 이전에 이렇게 일시적인
유예 단계. 네. 이게 한꺼번에 그냥 디폴트로 하면 채권 채무 관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제 금융 시장이 많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라토리엄을 예비 단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거기에 이자라든가 원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가 갚지 못하면 그때는 그 디폴트에 들어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서 뭐 선택적 디폴트, 테크니컬 디폴트, 크로스 디폴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걸 좀 한 가지 다른 자막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부하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 일단은 원금이든 이자든 하나도 지급하지 못할 때는 선택적 디폴트, 전문적인 용어로 테크니컬 디폴트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디폴트 하는 것은 전면적 디폴트 하는데 보통 전면적 디폴트라는 앞에 부분은 빼진다. 그래서 디폴트다. 그래서 선택적 디폴트는 테크니컬 디폴트 같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디폴트는 전면적 디폴트다. 그래서 범위 정도를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누가 하느냐가 있습니다. 이제 디폴트 선언하면 네. 채무자가 한 번 하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쵸.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느냐 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는 채권자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로스 디폴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폴트 선언은 채권자, 채무자가 동시에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데 대부분 다 채무자가 한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러시아가 되겠죠. 국채 부분이니까 네. 디폴트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간행께서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는데 네. 러시아의 다른 금융 상품 같은 경우 내가 투자하고 있다. 근데 가장 상징적인 러시아 정부에서 국채에 대해서 디폴트하면 네. 이간행께서는 다시 다른 러시아 이렇게 금융 상품에 대해서 내 돈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죠. 네. 그러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국채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오히려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한 걸 보통 크로스 디폴트다. 이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네. 계속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도 벌써 일부 증권사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금융 상품이 휴지조각이 됐다 하는 거 어제 뉴스에 아마 보셨을 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태가 처벌이지 않기 위해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로스 디폴트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러시아 국채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두 가지 국채를 투자하거든요. 러시아가 국제금융시장에 사실 이렇게 국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루브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러시아 국채의 그 디폴트를 선언하면 자,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러시아 국채가 선언한 입장에서 제3자 채권자 입장에서 내 재산을 봐야 되는데 네. 그냥 러시아 국채 선언으로 딱 해서 그냥 채권자가 손실을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국채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이렇게 그 손실을 일으킬 가능성 부분에 마지막으로 남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네. 하나는 우리가 보면 제3자 조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당사국들이 조정하지 못하면 제3국 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파리 클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당사자 간에 뭐 모라토리엄이든 디폴트든 정리가 되지 못할 때는 제3자 가는데요. 네. 민간 채무는 런던 클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헝다그룹의 디폴트 문제에서는 맞아요. 런던 클럽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요거는 러시아 국채지 않습니까? 예. 공적인 채무는 파리 클럽으로 가는 겁니다. 파리 클럽으로 가고 네. 요것이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마지막에 자산을 보호할 수 받는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것도 안 된다 하면 사실상 세컨더리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75년에 네. 자, 북한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김일성 당시에 네. 그래서 이게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서방에서 보면 북한 국채를 갖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김일성에서 디폴트를 선언하니까 돈을 못 받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세컨드리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휴지 조각이 된 북한 국채에 대해서 어. 세컨드리 채권을 발행해서 그 유통시켜서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이게 세컨드리 채권 시장이다 네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간을 겪어서 예. 자 북한 국채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무슨 잔존 가치가 있길래 그렇죠. 사실 그 세컨드리 국채에서 이게 유통되겠느냐? GM 로저스 같은 사람은요, 그냥 나중에 조금이나가 이렇게 하면 차리피킹 차원에서 조금 개선되면 이 국채 가격이 화끈하게 올라가지고 돈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컨드리 국채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관심이 되는 것은 이미 파리 클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네네. 파리 클럽에서 공적 채무를 할 때 파리 클럽의 영향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뒤늦게 가입하긴 했습니다는 사실 늦었다 하는 측면이 과거에도 파리 클럽을 얘기할 때 홍남기 부총리께서 얘기했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지금은 파리 클럽의 영향이 미국의 주도력이 많거든요. 아, 예. 런던 클럽이나 네. 특히 런던 클럽은 런던이 국제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미국 영향권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는 파리 클럽은 미국의 영향이 많습니다. 근데 네. 지금 미국의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금융 시장이 넌 시스템이 없는 단계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파리 클럽 넘어간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적다.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각국들이 지켜야 되는데요. 채권 참여가 지켜야 되는데요. 네. 지키는 구속력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문 경우입니다는 루브라 표시 국채도 디폴트를 선언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휴지적되는 겁니다. 휴지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네. 파리 클럽의 대상이 되는 것도 러시아 이외의 자산, 러시아 이외의 자산만 되니까 네. 루브라 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선언하면 휴지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벌써 휴지적 얘기 나오는 거다. 이런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심각한 국면에 들어간 나라가 있다더라고요. 어딜까요? 벌써 금융위기 가능성 얘기 나오는 것이 네. 터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면 갈수록 시청자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는 네. 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규범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이론이 잘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사회를 뉴노멀 내지는 미래가 불확실해서 뉴 앱노멀 소사이티라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보이는데요. 자, 규범이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법이 통하지 않는다 할 때는 최고 통수권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세계 각국들의 또 이번 그 사태를 보면 푸틴의 역할이 결국은 잘못해서 자충수가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터키가 인플레 문제가 됐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미국도 지금 인플레 문제가 네. 불거지니까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앙은행, 터키 중앙은행을 딱 해서 잡아서 그러니까 장악해서 오히려 사실상 금리를 500bp, 5%포인트. 네. 지금 금리를 올릴 때 0.25%포인트 왔다 갔는데 500bp를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500bp 내리면 터키의 리라가 네. 아주 가치가 폭락합니다. 어. 그러면 리라가 폭락하면 수입 물가가 그만큼 상승해서 인플레가 아주 폭등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어제의 그 세계적으로 보면 터키 물가 지표가 2월에 물가 지표가 봤는데요. CPI가 50%가 넘었습니다. 54%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산자 물가가 100%가 넘었습니다. 네. 전전 동월비.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돼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터키는 미국에 벗어난 국가거든요. 예. 에르도안 대통령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터키 국민으로부터 에르도안이 아무리 강하게 하더라도 네.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면 터키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 고통 지수가 아주 살게 오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호를 짜서라도 어려운 스크루프레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상당 부분 입지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 보면 러시아보다도 먼저 네. 금리가 발생한다 하는 이런 쪽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또한 오늘 미국 증시가 떨어지게 됐던 또 다른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터키 상황까지 알아봤는데 정말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와 터키 외에도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게 중국의 양회일 것 같은데 양회 일정이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인 일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 네. 양회 대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는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이 중국의 협전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징 올림픽 이걸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예. 시진핑이 위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 협조해서 베이징 올림픽 직전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문제를 협조해줬다 하는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 사실 중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했지만 예.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서 양해 대회를 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보통 양해 대회가 오늘부터 정협 전인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려서 2주간 걸쳐서 보통 합니다는 네. 이미 이달 들어서 이 중국 자체적으로는 비공식 일정을 가졌기 때문에 예.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네. 정치회담되는 정협대가 열리는데요. 그동안 여기 자막에서 보신 것처럼 집단 지도체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11월 달에 끝났던 제19기 육중 전회에서 네. 시황제 기여를 하면서 저게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집중 통일 지도 체제. 그럼 통일은 누구한테 통일합니까? 시진핑에 통일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 그 정협이 열리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10월 달에 네. 공산당 대회에서 시황제결, 등석분가, 그다음에 모택 등을 뛰어넘는 네. 이런 쪽의 그 시황제 지혈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다는 측면에서 작년에 그 11월 달에 있던 19기 육중전의 제3차 합의, 제3차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런 쪽의 내용들이 집중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협에서 바로 전인대가 되거든요. 네. 정협은 정치고 네. 전인대는 경제 문제인데요. 대체로 세 가지 각도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올해 목표 성장률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두 번째는 사실 러커창이 지금 경제 담당을 맡고 있는데요. 네. 1년 전에 양해대가 1년 전에 보통 교체 후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러커창이 교체하는 문제. 누구를 교체하느냐 네.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제로 정책을 베이징 올림픽 때 처했는데요. 네. 코로나 제로다 보니까 격리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한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중국이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도모한다. 네. 이런 쪽의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을 아마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언급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중국 주식 랠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관심이 많죠.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역시 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 전략이 아주 예.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중립적 기자다. 그것이 중립적 기자가 반사적 이익을 많이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대하죠. 하나는 경기 부양. 네. 그다음에 최근에 위안화 평가 절상이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안화 평가 절상이 되면 중국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환차익이 기대되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외부적 시황,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적 시황에 중립적으로 기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 보유가 3조 달러 이상 되는 상태에서 완축 능력과 함께 외부적 시황을 충격하니까 중국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사실 세 가지 매력이 부각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증시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작년 11월 달을 기점으로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8일 전에 전쟁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그 국가 증시가 좀 어려울 때 예. 중국 증시가 부상되니까 사실 한국 증시로 한국의 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 부양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중국 상황은 썩 좋지 않잖아요. 아주 안 좋죠. 네. 그래서 올해 IMF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착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을 위해서 자막을 통해서 네. 중국 경제 지난 한 해를 한번 쭉 해서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중국 경제가 저기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18.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네. 근데 그게 반토막씩 갔습니다. 반토막씩 가서 7.9%. 그리고 사실 3분기에 4%대. 네. 그리고 작년 4분기가 4%대입니다. 뚝뚝 4%인데요. 떨어졌네요. 4% 떨어지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IMF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올해 세계경제 가장 큰 이슈로서 중국의 경제 문제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올해 10월에 공산당 그쵸. 대해서 이렇게 시황제 계획을 네. 올려야 되는데요.
상당히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1, 4분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은 모든 통계가 미국은 뭐 GDP가 상무부에서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같았으면 중국은 집중해서 발표하거든요. 국가통계원에서. 네. 그래서 국가통계원에서 냈기 때문에 중국의 1, 4분기 성장률은 4월 중순 정도에 발표합니다는 예. 대체로 보면 3월 달에 가닥이 잡히거든요. 국가 통계를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잡히거든요. 대체로 보면 지금에서 경기 부양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작년에 중국의 1분기 성장이 18.3% 정도니까 네. 중국 공식 통계가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인데 중국은 공식 통계가 전년 동기비입니다. 아, 네. 그러면 베이스가 지금 18%대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3%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그쵸.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서 중국이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 시청자분이 가장 네. 궁금해하는 사항은 왜 중국의 인민은행은 자 유동성 확대 조치를 하는데 유동성 확대 위안화는 평가 절상할까? 그러면 유동성 네. 확대를 하면 위안화 평가 절하야 되는데 사실상 위안화 평가 절상하면 시청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성 확대하면 경기를 부양한다. 위안화 평가 절상하면 수출이 억제돼서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목이 그런데요. 사실 지금은 중국이 작년 그 3월 달에 양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네.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작년 그 12월서부터 PPI 생산자 물가가 13%대 올라갈 만큼 인플레 문제가 봉착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내수 위주가 되니까 자 한편으로 유동성 확대하더라도 내수 위주로 가면 수출을 억제, 내수를 확대. 해서 그 전략에 맞는 데거든요. 네. 그리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은 물가는 잡히겠어 안 잡히겠습니까? 잡히겠죠. 그쵸. 수입 물가가 잡히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위안화 평가 절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작년에 12월 달에 전년 동업비 13%대가 지금은 네. 2월 달에 9%대로 떨어지는 배경이다. 중국인민은행의 중국의 경제 강요들은요. 네. 의외로 굉장히 타이밍이 굉장히 큽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성장 전략이 수출에서 내수로 바뀌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것도 생산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동성 확대와 함께 위안화 평가 절상 정책을 취하는 거다. 평가 절상 정책을 취하니까 외국 입장에서 환차익이 되니까 중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글로벌 투자은행 중심으로 앞으로 중국 증시가 유망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던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다 돼서요. 네. 골드만삭스가 올해 중국 증시를 한 40%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인가요? 그게 네. 중국에 그렇게 해서 풀렸습니다. 네. 환원력이 풀리지 않겠느냐. 네. 여러 가지 교차상. 그래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더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